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고 또 채점하느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그 시험 친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거 그냥 뭐 버리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복습할 때 그냥 저기 교재에다가 내가 틀린 거 이런 것들 표시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런 시험지 하나하나 이런 거는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에다가 내가 틀린 거 이런 걸 표시를 하고 나중에 그 책만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한 과목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 그냥 소위 말하는 단거나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내 책을 갖다가 무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 필요한 부분을 갖다 그렇게 가필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약한 부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진도 나가는데 그냥 여기를 두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저 122페이지 각종 청구 제도 내 그 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자세히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다는 볼 수는 없겠고 그 어디부터죠? 자, 여러분들 어디부터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여러분들 저기 91페이지였나요? 아, 제가 진도를 좀 체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91페이지 그때 조기부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고, 자, 그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여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제 각 그 국제 우편 관련되는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접수 요령에 각각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정리를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특히 여러분들 저기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92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그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엠백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라는 그 개념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관 대상 물품이 들을 때일 때, 자, 세관 신고서 CN22, 자, 요거를 갖다가 작성하고, 그 정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그 무게, 그 따라서 여러분들, 물품 가액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세관 신고서 CN22, 23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럼 뭐 디테일한 것까지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접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는 모든 요금이 다 면제되는 건 아니고 항공 부가 요금은 부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항공으로 발송할 때는 항공 부가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수납한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Literature for the Blind라는 그 표시가 바로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에 해당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에 보시면 등기로 접수할 때 등기료는 무료다. 그러니까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금이 면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항공서간 외부에 에어그램이라는 그런 표시를 한다라는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8년도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3번에 한번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95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그 주소 기표지, 그 다음 93페이지 보면 뭐 지시사항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표현 자체를. 그래서 93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서식 같은 경우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소 기표지에는 서식을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시사항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라는 그 표현을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94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소 기표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 이건 정정은 안 되고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재작성하자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주소 기표지 같은 경우는 제2면, 제3면, 제4면, 자, 이거는 내용이 막 바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도 됐던 거고요. 그래서 2면은 자,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3면은 발송인, 나머지는 다 우리 수취인에게 발송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그 관련해 가지고, 자, 보험, 자,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g 단위로 우리 절상한다라는 거, 절상 그 계산하는 거 뭐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반올림이 아니니까 그냥 이래저래서 그냥 올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보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객관적 가치를 가진 물품입니다. 객관적 가치라는 그 개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원화로 표시한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발송인이 원화로 표시하면 해당 우체국이 뭘로 바꾼다? 그렇죠. SDR 그걸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그래서 EMS 달러 표시하는 거 그거랑 구별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6페이지 보시면 주소 기표지의 사용과 관련해서 보통 소포는 CP, 그 다음에 보험 소포는 CV.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다 기출이 됐던 그런 것들이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에 모아서 정리했던 거대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이제 국제 특급 우편 EMS. EMS가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접수관서, 그러니까 EMS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97페이지 내용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국제 특급 우편 EMS와 관련해서 그 특수 취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자리 4개, 그래서 배보 초이 해가지고 4개를 갖다가 우리 뒤에서 각각 상세하게 좀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배보 초이 이게 이제 EMS의 특수 취급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씩이나 기출됐던 EMS로 보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오늘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회사 서류와 관련되는 것들은 당연히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필름, 테이프 이런 것들은 자 보낼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보낼 수 없는 거는 여러분 돈과 관계되는 것들 보낼 수 없다 했고 기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기중품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8페이지 보시면 그 EMS 기표지 작성 요령과 관련해서 자 EMS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보험 소포와 마찬가지로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g 단위로 기재를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이때는 객관적 가치를 US 달러로 아까 우리가 원화로 기재하는 것과 달리 이때는 고객이 US 달러로 기재한다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도시명, 국가명 반드시 영어 대문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시험 볼 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특히나 여러분들 자주 틀리는 국가 약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기출이 됐던 거죠. 그러나 또 이제 충분히 기출될 수가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혼동되기 쉬운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 이제 얼마 한 2석 달 정도 그때 놔두고 이제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살펴보는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1페이지 보시면 특수 취급의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고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배달 통지, 그러니까 배달 정명과 유사하다라는 그 내용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EMS로 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잘 구분하라 했죠. 그래서 아까 EMS로 보낼 수 없는 기중품이라든지 화폐 같은 거, 그 화폐와 관련된 수표나 이런 것들로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는 여러분들 별납, 후납, 그다음에 수취인 부담 요거는 우리 국내우편과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9페이지 볼게요. 109페이지. 자, IBRS 자체가 수취인 부담이잖아요. 근데 EMS, 자, 요것과 관련해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좀 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가하고 그렇게 계약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일본, 지금 현재 가능한 게 일본과 가능하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거. 그래서 IBRS, EMS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 EMS에 한정된다라는 정도만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0페이지. 자, 국제 반신 우편권이라고 해가지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다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군요. 양은 얼마 안 되겠지만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좀 세부적인 것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국 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판매하고 발행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발행은 저기 UPU 그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만 그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국에서 만약에 그것을 구입했으면 자국에서는 교환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는 왼쪽에다가 도장을 탁 찍고요. 그 다음에 교환할 때는 오른쪽에다 찍는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11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다량을 살 수 없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다량을 살 때는 뭘 본다? 확인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런 게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20매 이상이다라는 거, 하루에 20매 이상, 그런 거 정도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자, 배달 보장 일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근데 그게 지연이 됐다. 그 순간에 바로 뭐다?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라는 거. 자, 요 개념도 중요하고, 그다음 대상국 자체가 바뀌었다 그랬죠. 우리 또 시험 칠 때도 또 보면 바뀔 겁니다. 그때 바뀔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바뀌는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9개국 정도 꼭 좀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달 보장 그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송달 기준 그 산정 배달 보장 계산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근데 아시아 지역이나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 후 이틀 이내 보장이 되는 게 아시아 지역이고, 3일 이내 배달 보장이 되는 거는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EMS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 민간 기업하고 제휴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아주 중량이 무거운 거 여러분들 배송할 때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 공기업과 그 다음 사기업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제고고,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제 그 서비스 내역이 이번에 이제 아마 시험 한번 나올 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피 제한 무게 산정 요과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특히나 취급 무게와 관련해서 70kg까지 아주, 그러니까 중량이 큰 것도 가능하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115페이지 보시면 국제 초특급 서비스. 자, 요게 여러분 이번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작년 시험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또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개국 6도시 그 대상 지역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각각의 특징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원칙적으로 초특급 서비스는 여러분들 그 소류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상품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EMS와의 비교표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나라마다 그 발송 배달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다음날 09시까지. 그래서 보시면 그 외부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다 했습니까? 9am 딜리버리라고 표시되는 건 홍콩이라고 있습니다. 자, 1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am 딜리버리 홍콩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량도 체크를 하시고요. 30kg 이하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117페이지 관련해서 이시핑 그 시스템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EMS 같은 경우는 서비스 시핑, 이시핑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을 해준다라고 했고, 그 외에 이제 이시핑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118페이지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배로 그리고 전기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요금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특히나 이게 실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어떤 보세 창고를 운영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기업에서 이걸 이용할 실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총 세액이 50위안 미만일 때 그때 면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으로서 이런 면세 서비스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로펜 국제 특송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시핑을 이용하는 계약 고객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자, 기억해야 할 곳이 프랑스라는 국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항공 운송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마다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9페이지 보시면 그 국제 EMS 그 요금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과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자,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겠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원 단위로 월 단위로 그렇게 할인이 적용이 되고, 수시는 그냥 한번 1회 때 그렇게 어떤 요금액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용 금액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험에는 우리 다 같이 암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오늘 이제 잠깐 보겠지만은 그 요런 표가 있으면 실제 사례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모의고사에 보면은 그 진도별 모의고사에 있나요? 그런 사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몇 퍼센트 감액이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사례에서 이걸 써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에 그치지 말고 여기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면 충분히 이제 사례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이따가 우리가 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금액과 관련해서 감액률들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뭐 계약의 해지 관련해 가지고 특히 EMS 요금을 2개월이 아닌 1개월 이상 연체를 했다. 체납을 안 했다. 그러면은 뭐다? 그렇죠. 일단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지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우편 관세에서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시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은 자 여러분 계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이용 금액이 자 이 중에 30만 원 초과한 경우고 50만 원을 초과해 버리면 이거는 아까 우리 봤던 계약 국제특급 우편 그 이용 그 감액 요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준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특별 감액도 나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표와 관련해서 각각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몇 번씩 보고하면 그렇게 해서 감액률 확인해가지고 사례에 또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 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 여기 122페이지부터 보겠네요. 자 그냥 여러분 쭉 스킵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종 청구제도, 행방조사 청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념 자체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행방을 뭐 하는 겁니까? 조사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보냈는 게,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방조사란, 자, 요거를 좀 체크를 하세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참 좋습니다. 발송인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취인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발송인이나 수취인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서 국제우편물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행방조사 청구 제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조사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판명이 됐다?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방조사 이 자체가 손해배상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방조사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청구 대상이 되는 것, 국제등기, 소포, 국제특급, 행방조사의 종류와 관련해서 그렇게 좀 보시고 특히 청구권자 좀 잘 보시고요. 그 청구할 수 있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자 이때는 그 발송 국가나 도착 국가, 어느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하면 제3의 국가에 대해서도 뭐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행방조사 청구제도의 내용 요거 좀 확인하시고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국내 우편 할 때 여러분 손해배상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해서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요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국제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란 운송 과정이나 우편 관세 취급 중에 우편물이 분실, 그다음에 내용물이 파손 되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무슨 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우리가 뭐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같은 경우는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갖다가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거죠. 내가 당했던 손해, 손실을 갖다가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여기 또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게 나름 의미가 있죠. 원칙적으로 배달되기 전에는 발송인, 다음에 배달되고 난 후에는 수취인에게 그 청구 권한이 있다라는 게 우리 작년 또 기출됐던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당연히 자 이거 손해배상금 청구했어요. 그럼 누가 그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될까요? 잘못이 있는 우편관세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있는 우정청에서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당연한 거네요. 근데 2번 한번 볼게요. 국제특급 같은 경우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따라서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국제특급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 이거 좀 표현 좀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누가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지만, 그러나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뭐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 뭐 약정에 따라 가지고, 자,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면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요 문구 그대로를 여러분 꼭 좀 확인하십시오. 한번 기출됐던 거라도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면책이라는 게 뭡니까? 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많이 봤지만 불강력에 의해서 자,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우편간서에도 자, 이 불강력이란 말은 뭘 인정할 수 없습니까? 고의나 가실 같은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우정청에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강력.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발송인의 기책 사유. 그러니까 포장을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책임 묻는 거는 공평에 반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의 기책 사유에 의한 경우, 그래서 포장 부실이나 아니면 내용물의 성질로 인해 가지고 훼손된 우편물 뭐 그런 것들, 뭐 깨지기 쉬운 걸 포장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서 그 훼손이 됐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발송인의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 및 금지 물품에 해당되어 몰수 폐기된 경우. 자, 요거는 당연한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허용되는 건데, 만약에 자, 우리 개고기를 갖다가 유럽에서 만약에 그 보냈다고 했을 때, 유럽에서는 그게 유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그 아는 지인을 갖다가 몸보신하라고 여기서 개고기를 갖다 냉동실에 탁탁 얼려가지고 보냈는데, 그 유럽 거기서는 그 보자마자 뭡니까? 뭐 혐오식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압수하고 그것을 갖다가 폐기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우정청에서 책임지지 않는 게 당연히 공평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사기 보험 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요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손해, 자, 실질적인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손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그럼 뭡니까? 그 물건 값이 실질적인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통은 만약에 배달이 만약에 하루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유학가 있는 아들한테 김치를 싸줬는데 그 김치가 아들이 내가 김장을 담근 지 하루 된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틀 만에 와가지고 그럼 아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맛이 난다. 이거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음식물이 좀 부패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간접적인 손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물자에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 즉 망실이나 파손, 도난 같은 그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고, 근데 지연 배달 등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손실, 그러니까 음식이 좀 상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 우리 배상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음식 그 관련해서는 배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연 배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간서의 과실. 그럼 과실이 있으면 선생님 고의가 있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고의는 당연히 더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당연한 거고, 다음에 자, 이게 3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바로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받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년 기출 문제가 거기 나와 있네요. 보시면 자, 우리 아까 행방조사는 뭡니까? 발송 도착뿐만 아니라 어디? 제3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행방조사 청구, 이게 바로 손해배상의 전제 요건, 그러니까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물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당 우체국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아까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발송 우정청, 그렇죠? 발송 우정청이 한다라고 했고, 그러나 뭐 약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보니까 쉬운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상 시험장에 가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꼼꼼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4번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자, 구분하셔야 되죠.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전에는 발송인, 배달되고 난 다음엔 수취인,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제가 아까 그 우편요금 그 EMS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감액 있잖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 좀 아시고 사례를 갖다가 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거 124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제 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 14년도 기출이 나왔던 건데, 이 기출이 만약에 이때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인데 막상 자, 이게 기출 문제가 안 나왔으면
실제로 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그 대부분이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오른쪽에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이전에 했던 기출 문제들을 보면 한 문제 정도는 사례 문제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도 하시고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험이라는 거는 뭐 커트라인에서 15점, 20점 차이 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말 0.1점 차이. 거기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기출이 나와가지고 기출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암기할 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이제 시험 보셨던 분들도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다 이거 암기하고 다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실제 문제와 관련해서 몇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 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보면 등기 우편물, 다음에 등기 우편랑 배달 인쇄물, 보통 소포, 그 다음에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 우편물, 국제특급, EM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등기 우편물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분실, 전부 도난, 전부 훼손 이거는 뭡니까? 아예 통째로 날아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시면 자 이런 금액 자체가 이거 암기해야 돼라고 생각되는데 그 오른쪽 기준을 보시면 이 금액 암기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지금 보시면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납부한 우편 요금을 배상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책임질 때 손해배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배상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늘 비교를 하면 돼요. 배상금액 한도하고 실제 손해하고 두 개 중에 뭐 작은 걸 갖다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자 등기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짜리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를 배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이 아닌 작은 거라죠. 52,500원의 범위 내에서니까 52,500원을 배상해 주고 거기에다 또 뭐까지? 납부한 우편 요금까지 그렇게 우편 요금은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합해서 내가 손해배상액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 밑에 보시면 일부 도난, 일부 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는 전부 몽땅 없어진 거지만 요거는 그 부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 보세요,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는 빠지는 거예요? 그쵸, 우편 요금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등기 우편랑 배달 인산물.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요 금액 자체가 좀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똑같아요. 전부 분실이냐, 일부 도난, 일부 분실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우편 요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똑같아요. 다만 금액이 뭡니까 이번에는 26만 2,350원. 또 시험 때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어쨌든 금액이 자체가 커졌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26만 2,350원.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훅 훑어보세요. 숫자가, 금액 자체가 보시면 52,500원짜리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26만 2,350원짜리하고 저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네요. 7만 원에서 키로당 7,870원.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뭘 적용하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시험에 만약에 등기 우편랑 배달 인쇄물 고개만 전부 내가 손실 도난당했다. 그러면 뭡니까? 맥시멈이 26만 2,350원. 거기에서 실제 손해액 중에 작은 거에다가 뭐까지? 우편 요금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보세요. 보통 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포니까 뭡니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게 왜냐하면 밑에도 EMS도 우리 소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서류가 아닌 그 물건에 대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다? 무게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소포품을 보세요. 전부 분실, 그다음 일부 분실 구분해가지고 이번에 보세요. 7만 원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7만 원에 1kg당 7870.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kg당 킬로그램당 7870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의 실손해가 우편 요금. 그럼 일부는 또 뭘까요? 거기서 뭐만 빠지면 됩니까? 우편 요금만 빠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얼마다? 7만 원에다가 7870 그거 합산 금액하고 실제 손해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거? 더 작은 거. 거기에다가 전부 분실이면 플러스 우편 요금까지 준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험서장은 뭡니까? 우리가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역시 우편요금, 그 다음에 일부 분실이면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자, 우리 여기 체크를 하십시오. 국제특급 우편물 EMS 해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물이 뭐다? 서류인 거. 서류인 거. 자, 여러분 서류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이라고 돼요. 서류가 아닌 여기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배달 예정일보다, 자, EMS 같은 경우는 우리 뭡니까? 48시간이 지연된 경우에 손배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 자,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 EMS다. 자, 우리 그냥 바로 저기 125페이지 바로 124페이지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내용품이 서류인 경우는 자, 우리 위에서 아까 봤던 뭐하고 등기 우편물하고 같습니다.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뭐하고 실제 손해가고 비교해서 더 작은 거에다가 우편 요금 전부 분실이면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근데 우리 125페이지 위에는 뭐라 됐습니까? 서류가 아닌 물건 같은 경우는 뭐다? 기본 베이스가 아까 우리 보통 소포 우편물하고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가 얼마? 7만 원에다가 킬로그램당 7870. 자, 7,870원. 거기에 합한 것과 실제 손해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출하기 들어갈게요. 보시면 자, 2014년도 문제 중에 제일 어렸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보기와 같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가르쳤던 강사분도 그냥 이거 넘어가시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거 뭐 정말 에이, 설마 이 숫자 이거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걸 정말 디테일하게 몰랐으면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찍어서 맞추신 분이 있겠죠. 25% 확률이니까. 근데 어쨌든 볼게요. 자, 보세요.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EMS. 자, 그 다음에 중량 10kg. 우리가 지금 여기 키워드 보시면 내용품을 보세요. 책하고 바지하고 티셔츠. 그 다음에 내용품 가격은 16만 원이 나네요. 그리고 우편 요금은 56,2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EMS고. 자, 서류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중량이 지금 10kg이고. 그 다음에 내용품의 가격은 16만 원이고요. 1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이 56,200원입니다. 56,200원.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서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베이스 깔고 들어가면 되죠. 7만 원. 그렇죠. 7만 원에다가 이제 킬로그램당 얼마? 7870이죠. 그럼 7870에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 또 수학 너무 또 울릉울릉 그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 요게 뭡니다? 손해배상액의 한도라 그랬죠. 근데 실제 보면 막 책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 내용품의 가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16만 원. 그러면 16만 원. 자, 요거 중에서 자, 요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거 더 작은 게 실제 손해액이라 그랬죠. 자, 7만 원하고 78,700원이면 요거 얼마죠? 14만 그렇죠. 8,700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 중에 이게 더 크니까 뭐가 실제 손해액 요게 실제 손해액보다 요 배상 한도액이 더 작죠. 그렇죠? 그럼 요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시면 분실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분실됐으니까 전부 분실되는 거겠네요. 분실됐다. 뭐 책이 뭐 일부 분실됐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실됐으니까 여기다가 뭐까지? 그렇죠. 우편 요금. 그러니까 56,200원까지 더한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6,200원. 그러니까 00940. 그러니까 204,900원.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제공해 드리는 그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도 요거 유사한 거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크게 바꾸지는 못하고 그냥 요 기본 포맷에다가 숫자만 살짝 바꾼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실컷 연습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할 때예요? 전부 분실이에요. 이거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막 일부 분실했다. 그러면 이거는 빠져야 되는 거. 그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안 같은 거 어떻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EMS 고객 불만 보상. 자,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뭐가 생각이 뭐가 나죠? 그쵸.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한마디씩만 말해가지고 조합을 제가 못하겠네. 저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할 때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재 기준으로 저기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EMS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뒤쪽에 국제우편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앞에 국내우편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체국 잘못을 아니면 또 걔가 되게 불친절해가지고 내가 2번 이상 방문하면 뭐 하나 준다 그랬습니까? 문상 10,000원짜리 하나 준다라고 했고, EMS와 관련해가지고는 자, 되게 재수 없는 애가 있다 그랬죠. 동일 발송인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손실이나 망실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뭐 합니다? 10kg까지 무료 발송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10kg까지 무료 발송권. 그 다음에 종추적 조사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3일 밀상, 그러니까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료 발송권 3만 원짜리 이렇게 제공한다.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EMS 무료 발송권. 근데 우체국에서는 절대 현금은 안 주겠죠. 그렇죠. 액면 금액 전부. 자, 일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부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무슨 발송권? 10kg까지 발송권, 10kg 무료 발송권을 갖다가 준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구를 했는데 3일 지연했다. 그러면은 3만 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크로스 안 될수록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자 볼게요. 국제 우편 및 국제 우편 요금의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국내 우편할 때 했죠. 그래서 국내 우편물 요금 반환하고 자, 우리 요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하다? 처음 들어보세요? 잘하시네요. 불가하다 그랬죠. 원칙은 반환해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책을 갖다가 머릿속에 안 돼 좀 그러시면 책을 갖다 꼭 좀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책을 갖다가 내 걸로 그렇게 만드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책 찾는 것도 되게 빠르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55페이지 그랬잖아요. 한 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으나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자, 이때 한번 보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이게 요금을 반환하고 있구나라는 까지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확인을 하고요. 예,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부 기재 사항에 대한 변경 및 정정 청구 요건 관련해 가지고 자, 당연히 뭡니까? 외부에 기재해야 될 거. 뭐 이건 당연하죠.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이거 주소 잘못 썼으니까 새로 고칠게요. 변경하게 해주세요. 그다음 정정. 뭐 변경이나 정정이랑 같은 말이죠.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발송하고 난 다음에 수신의 주소가 변경됐다. 그러면 제가 보낼 때는 예전 주소로 보냈는데 실제로 이사를 갔네요. 다시 좀 정정하게 해주세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 요건.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반환.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반환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취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거. 이거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보세요. 청구 시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내우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수료 막 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 청구서가 해당 우체국에 도착되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언제나 청구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자, 보시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 당연한 거죠. 수취인에게 배달됐는데 그거 다시 수취인에 가서 받아오지는 그런 짓은 그런 행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 요거는 뭐 단계마다 다르고 그 사안마다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이때 당일 반환은 여러분들 이때 막 아까 우리 발송인 수취인 막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반환 청구를 갖다가 수취인이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반환 청구를 수취인이 할 필요는 뭐있어요? 수취인을 가면 기다리면 도착하는 건데, 그렇죠? 반환이니까 뭡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발송이라는 거예요. 발송이. 그래서 그 청구권자는 당연히 발송입니다. 여기 뭐 발송인 또는 수취인, 반환 청구. 물론 뭐
편상의 그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송인이 청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등기, 소포, 특급 우편 및 보통 통상 등 모든 국제 우편물이 해당된다. 여기다 밑줄 칩죠. 모든 국제 우편물 해당된다. 자, 모든 국제 우편물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사안을 따져보겠죠. 아직까지 배달 뭐 단계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면 그게 등기든 뭐든 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저 반환 청구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사안을 보고 그게 벌써 도착지에 벌써 도착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청구서 접수할 때 청구의 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접수를 한다라는 거 당연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국제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자,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에 상응하는 역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에 의해서 요금을 환불하는 것. 그러니까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들 그 요금 반환 요건이 있는데 실제로 말하면 뭡니까? 서비스를 하기로 해놓고 그만큼 돈을 받았는데 그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무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2번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또 청구 기한이 나오네요. 자, 청구 기한.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발송한 날인데 여기는 뭐죠? 발송한 뭐죠?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죠. 그래서 국제우편요금 반환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하루 차이가 엄청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년 이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국내 우편에 그 반환 있잖아요. 그 뭐 요일 있잖아요. 60, 60, 30이라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국내 우편이랑 국제 우편 늘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정말 저기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금 반환 요건 보세요. 1번부터 이런 8번까지는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편 요금 과다 징수하면 과다 징수된 우편 요금, 특수 취급하기로 해놓고 특수 취급 안 했으면 특수 취급 수수료, 항공서간 선편으로 발송했다.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항공서간인데 선편 배로 보냈으니까 그 차액만큼 또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9번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9번은 보세요. 금지 물품. 그러니까 보냈는데 그게 우편 그 배달의 금지 물품에 해당됐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는 반환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이 불가하다. 아셨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른 쪽에다 배송을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압수돼가지고 폐기 처분됐다. 그러면 내 보냈던 마약 관련돼서 그런 것들 돌려달라? 당연히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금도 역시 반환이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했죠. 그래서 1번부터 8번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는 금지 물품은 그 우편 요금까지도 반환이 불가하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물 그 반환 수수료 및 우편 요금 반환 범위와 관련되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좀 체크를 못했네요. 저기 그 우리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그 반환 그 수수료하고 그 반환 범위 있잖아요. 그거랑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페이지를 좀 찾지를 못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그냥 국제 우편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으로, 자, 이때는 이제 국제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발송 준비하기 완료 전, 자, 완료 전에, 자, 그러니까 이런 반환 수수료하고 우편 요금 그것과 관련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은 여러분들 반환 받을 수 있지만은 요금은 반환 받지만 뭐는 반환 수수료는 부과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발송 준비 완료 전, 그러니까 발송 준비조차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뭐다? 요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접수국에서 송달증, 송달증 작성하기 전에 아예 이제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송달증 작성하기 전이면 아예 수수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전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가 전혀 없는 거는 바로 언제다? 발송 준비 완료 전. 이때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송달증 작성 이전에는 수수료도 무료고 그 다음에 우편 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접수국에서 자, 이제 준비 완료 전에 접수국 발송하기 전이다. 자, 접수국에 발송하기 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다? 요거는 국내 통상 규격 요금. 자, 25g 기준으로 지금 현재 300원입니다. 300원. 자, 그렇고 우편 요금은 이때도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발송 전이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편 요금은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요금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국에서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팩스 기본 요금 우리 팩스 한 통 보내는데 500원 내겠죠. 그래서 500원. 그런데 우편 요금은 내가 낸 우편 요금 전액을 반환받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취급 비용이 있다네. 취급 비용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반환한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좀 암기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송 준비도 완료하고 또는 외국으로 발송을 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벌써 이제 뭡니까? 발송 준비를 완료 끝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국내에서 해야 될 거는 우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할 거는 다 했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체국으로 외국으로 떠났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우편 요금 반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반환이 이때는 안 된다.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환 불가 또는 뭐 추가 접수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구서 우편 발송 시에는 자 우리 1,800원, 팩스 발송 시 4,800원. 요 금액 자체는 자 우리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어쨌든 단계로 봐가지고 자 우리가 국내 우리 우체국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뭡니까? 우편 요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아예 시작조차 안 했다 그러면 전액 반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조차도 무료다라는 거지. 그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 탁탁탁탁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되겠네요. 크게는 뭐 2단계지만 그래도 우리 수험적으로는 4단계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정말 우리가 우편 끝났죠. 그렇죠? 이게 혼자서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좀 해독수 좀 느리면 양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는 만큼 이제는 좀 디테일한 까지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뒤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그 법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 관련 법령 해가지고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국제우편 규정, 그다음에 취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름을 그냥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들 자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우편법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우편법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특히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확인되면 그때 보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교재 자체가 뭘 바탕으로 하냐면 다 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률을 갖다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풀어쓴 게 바로 여러분들 교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학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뭐 자료들 좀 이렇게 넣고 그렇게 이제 한 게 기본서인데 지금 보시면 우편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편법이라는 것은 옆에 뭐라고 되냐?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법에 보시면 단계를 한번 보시면 최고법이 뭡니까? 이게 헌법이죠. 그 다음이 법률이고요. 그 다음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이 뭐 조례, 뭐 규칙 이런 식으로 좀 가는데 조례, 규칙 이렇게 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헌법은 당연히 뭐 우리 우편과 관련되는 거는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자 국민은 뭘 가진다?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그 규정 하나가 달랑 하나예요. 그게 달랑 하나고 자 보시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는데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이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들고요. 명령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시행령 여기 보면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령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령과 관련해서는 자 이게 부령이 있고요. 대통령령 물론 총리령도 있습니다. 총리령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률은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 추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 각부 장관들 있잖아요. 그냥 요분들이 그냥 뭡니까 시시각각 바뀔 때마다 그냥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조례, 뭐 규칙,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자 요거 법률 요거랑 그다음에 요 시행령 요걸 갖다가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위 법이 위에 상위 법의 어떤 내용에 어긋나서는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나중에 하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근데 디테일한 거는 우리 하위 법으로 다 내려갔어요. 이거는 한번 바꾸기가 여야 싸움 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대통령 혼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장관 혼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기출 문제를 보니까 한 문제 그리고 적게 나오면 지문 한 2개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였나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개, 2개 요 정도 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법령 특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학원 측하고 이게 좀 그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좀 되게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법령 문제를 갖다 그냥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법령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법령 정리하는 법, 그리고 법령을 여기 있는 걸 다 보려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할 테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갖다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법령을 한번 쭉 읽어보면 내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 여기 법령에 다 나와 있네 라는 거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령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시고 쭉쭉쭉 지나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2부 해가지고 이제 금융상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금융상식. 자, 우리 어쨌든 자, 예금 파트 이제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예금 파트는 그렇게 새로운 단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